주식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도 본부장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저희가 또 시장에 관한 이야기 다양하게 나눠볼 텐데요. 주말 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이슈가 좀 네, 쏟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오늘 좀 바쁩니다. 자, 일단 네. 본부장님 저희 어떤 이야기부터 좀 풀어볼까요? 일단은 그 반도체가 계속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가 그 애리조나 공장을 참여하기로 했다가 안 하기로 했다가 또 TSMC가 이제 오늘 얘기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 인권 이제 직원들 12명이 TSMC를 이제 소송을 걸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히려 이제 역차별이라고 해야 되나요? 현지인들보다 대만인을 우대했다고 해서 이 얘기부터 좀 먼저 할까요? 그 이제 원래는 이제 TSMC가 이제 그 트럼프가 이제 그 행사 애리조나 공장 행사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오픈식 하는 거를 이제 그 칩스법에 의해서 이제 69억을 이제 받기로 이제 협의를 최근에 했는데 그 첫 단계로 애리조나 공장이 오픈하는 행사에 이제 트럼프가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이제 트럼프뿐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과 그 외 나머지 분들 테크노에 이제 첨단을 다니는 엔비디아 뭐 이런 분들 다 참석하기로 했었는데 이걸 이제 갑자기 무기한 연기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트럼프가 이제 취임한 다음에 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TSMC 쪽에서 판단한 거가 하나 있고 지금은 이제 뭐 일단은 바이든 정부 쪽에서는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트럼프 쪽과 먼저 협상을 해야 되는 거가 심기 건드리지 말자는 게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직원 12명이 자기들이 역차별 당했다 직원에 관해서 왜냐하면 TSMC가 영어 그러니까 현지어를 쓰지 못한다고 해서 이제 그 이 대만 쪽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들을 자기네들보다 더 우대하고 월급도 더 많이 주고 이런다고 해서 이제 소송을 건 사건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자신들이 좀 연기를 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정확하게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 요 TSMC가 이제 요 이슈가 하나 있어가지고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전에도 이제 한번 소송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슈가 있다 보니까 TSMC가 계속 지금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 쪽에서 이제 요 부분을 잘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TSMC 공장이 이제 69억을 이제 칩스법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도 이거 못지않게 지금 엄청난 금액으로 이제 공장을 짓는 부분이 있어. 좀 모두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걸 잘 받을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인 겁니다. 지금. 맞아요. 예, 그래서 문제가 되고 예, 있죠. 내년에 이제 우리가 받게 되는데 올해는 일단 뭐 그 더 문제는 지금 뭐 바이든 정부하고 TSMC가 계약은 했지만 이게 집행이 될지도 의문인 겁니다. 예, 트럼프 정부 때 뭐 어떤 이유를 들어서 이게 무효화 시킨다거나 어떤 제재를 가한다거나 집행될 때 뭔가 또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간다거나 트럼프는 충분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어 보이세요. 네네네 충분히 있어 보이고 지금 그런 조짐이 이미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TSMC가 납작 엎드려져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건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반도체 산업이 이제 어쨌든 산업의 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쌀 먹거리를 각 나라마다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 지원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사실은 이제 AI 산업이 이제 번창하면서 뭐 예전에도 더 중요한 산업이었지만 AI가 되면서 GPU 산업의 반도체가 핵심 기술이 되면서 더더군다나 더 이게 아주 중요한 아주 전체 산업에서 예전에 한 50%를 차지했다면 지금 8, 90%까지 차지할 정도로 아주 큰 산업이라고 할 수 있고 성장 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산업이 막 갖는 낙수 효과가 큽니다. 뭐 에너지 산업이라든가 그 외 산업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 반도체 산업이 중공업이잖아요. 중공업 자체가 중공업을 먹여 살리는 게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아주 큰 산업을 계속 먹여 살리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 먹거리를 1, 2년 동안 잘 해나가면 우리가 10년 동안 잘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최근에 이제 10조 엔을 들여서 AI의 반도체 육성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반도체 지원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인 지원이 일본이나 미국하고 좀 다릅니다. 세액 공제가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면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아, 일단 벌어라. 벌어라. 그게 지원이라기보다는 이제 성과를 내면 네, 혜택을 줄게. 그거 약간 하나와 이런.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아,
대출을 잘해줄게. 예, 그러니까 그 절이라는 게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차이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돈 갖다 쓰라는 건데 뭐 그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거 더 싸게 갖다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특혜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약하네요. 네, 왜냐하면 물론 뭐 투자도 뭐 해서 지원이나 그 금액이 모자랄 수 있겠지만 원하는 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같은 그런 파격적인 지원을 원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지원금이 다 정해져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금액의 용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러니까 기업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끔 어떤 지원금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게 중요하긴 한데 다 용처가 연구비 개발비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모아보면 금액에 대한 돈이 엄청나게 큰 것 같지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지원에 관해서 이제 대출을 4조 3천억 원, 재정 지원을 1조 7천억 원, 용수 전력 도로 인프라 비용을 2조 4천억 원이라서 내년에 8조 8천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볼 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출이 4조 3천입니다. 그리고 재정 지원이 1조 7천원밖에 안 되고 전력이나 용수 인프라 비용 부담을 2조 4천 정도 하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정부가 17조를 저리로 이제 빌려주겠다고 하는 건데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한 6, 7조 들거든요. 엄청 들죠. 예, 그러니까 요 정도 드는데 이게 뭐 사실 이 다 합친 게 내년에 8조 8천억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집중적으로 짓는데 돈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인프라 뭐 그다음에 뭐 대출 비용 다 합쳐서 8조 8천억 원이고 그다음에 빌려줄 돈이 17조 이것까지 다 합쳐서 26조라는 거거든요. 정부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좀 뭐라 그럴까 좀 명확하게 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면 미국은 자국 반도체 기업 인텔에게 85억 달러, 우리나라 11조를 지원합니다. 그냥. 그리고 일본은 라피더스에게 64억 달러, 약 9조를 그냥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칩 개발비로 그냥 쓰라고 주는 겁니다. 와, 근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칩 개발에 주는 겁니다. 직접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단 한 푼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칩 제조 개발이 정말 중요한데 이 개발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 지원에 대한 것들이 너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계속 발표를 잘 보시면 금액 자체를 강조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세액 공개를 통한 기업이 연구개발과 설계 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액 공개를 통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액 공개를 통해서라고 다른 나라는 물론 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는 이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이제 우리나라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세액 공제를 우리가 많이 해주고 있다. 근데 이게 벌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벌지 않으면 물론 뭐 처음 초반에 들어가는 세액 공제 같은 것도 있겠죠. 뭐 공장을 지을 때 뭐 비용을 세액을 깎아준다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직접적인 어떤 개발에 큰 효과가 없다는 게 이미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부분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특별법도 이제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52시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발목을 잡고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시장에서 원하는 건 노동 시간 유연화 같은 것들을 좀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걸 지켜야겠죠,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 좀 다양하게 24시간 돌아갈 수 있게끔 뭔가 정책적으로 이것도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오히려 이제 대만 쪽은 네. 반도체 공장이 불을 끄지 않는다. 네. 이런 헤드라인이 네. 걸릴 정도로 다들 네. 이제 네. 열심히 이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네네. 사실 근로자의 그런 권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유연하게 좀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합의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을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길을 열어놓으면 둘이가 합의를 할 수 있는데 아예 그건 안 된다고 딱 막아놓으니까 합의가 되지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이 원하는 건 경쟁국 수준, 미국이나 일본 수준 정도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규모 투자 완화를 그러니까 투자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업들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조차도 어떤 것을 시설을 투자할 때 사활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회사가 어떤 이게 죽고 사느냐의 문제를 진짜 걸어야 될 정도로 이게 그러면 사실은 내가 하고 싶지가 않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그만큼 리스크도 있는 네, 거니까요. 리스크가 너무 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제 그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국가에서는 이제 세액 공제가 낮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게 과연 우리나라 국가에 제대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국가가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현장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냥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정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도와주는 게 뭐 생생내기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나은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들, 지금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도와주는 게 국가가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트럼프 위기가 됐습니다. 지금 이 위기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칩스법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건데 칩스법은 이제 미국이 이제 반도체 산업의 어떤 패권을 이제 가져가기 위해서 2022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5년간 527억을 이제 반도체 공장에 짓는데 쓰라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원하는 게 이런 겁니다. 공장을 짓는데 돈을 쓸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 지원을 해달라는 거죠. 지원금을. 좋네요. 예. 그리고 나중에 뭐 만약에 뭐 투자해주고 나중에 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그러니까 칩스법과 비슷한 법을 제정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해달라는 거고 여러 가지 해달라는 건데 다만 이제 문제가 트럼프가 이 이기에 대해서 지금 약간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2기가 들었으면서 이제 중국이 60%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면서 TSMC를 먼저 이제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도 지금 이거에 지금 예민하게 돼 있는데 내년에 이제 공장을 짓습니다. 텍사스주에 공장을 지면서 64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인텔이 과연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받아도 엄청난 제재를 받으면서 받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고 왜냐하면 이미 받아놓기로 한 69억조차도 그랬는데 받아봐 어떻게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일단은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일단 그 경제 쪽에 관련된 예산 쪽을 좀 다듬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맞아요. 예,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네. 엄청나게 줄이고 있습니다. 뭔가를 불필요하다 맞아요. 생각되는 것들을 본인이 직접 경영을 해봤기 때문에 이건 불필요하다 맞아요. 감축부터 아마 하지 않을까요? 예. 그죠? 이따가 예, 뭐 그 X나 스페이스 X도 마찬가지인데 무조건 줄입니다. 사람 줄이는 예, 거, 사람을 그죠?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재료비 하나하나도 본인이 다 체크해가면서 생각보다 그분이 통이 크시고 돈을 쓸 때는 그렇게 쓰시는 것 같지만 기업을 하실 때는 재료 하나하나를 다 꼼꼼하게 따지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자들은 돈 한 푼으로 쓰지 않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마케팅이나 이런 수단이 필요하다 생각될 때는 과감하게 이제 줄이기도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실 때는 과감하게 줄입니다. 그리고 뭐 사람을 인력을 줄이는 거에서 망설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되게 털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정부도 정부 예산을 본인 생각 한 3분의 1 정도로 지금 줄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의 그 인력이나 예산을 줄인다고 생각하고 굴러갈 수 있다고. 왜냐하면 자기가 해봤으니까. 옛날 정주영 씨가 뭐 해봤냐고 물어보는데 본인이 쉽게 해봐서 잘 됐고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또 그런 걸 좋아해요. 효율적인 거. 그리고 잘 돼서 많이 나눠주는 거. 그러니까 정부 예산을 많이 쓰는 걸 어느 국민이 좋아하겠습니까? 세금을. 그쵸. 그게 오히려 저는 본인 자체도 인기 전략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받기로 했는데 SK 하이닉스도 이제 인디애나에 공장을 짓습니다. 4억 5천만 달러 정도 지원을 받는데 이걸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염려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정부가 좀 나서서 받더라도 이제 뭐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받더라도 좀 좋은 조건으로 여러 가지 제재나 관세나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TSMC가 왜 그 고소를 당했냐면 생각보다 인력들이 좋은 인력이 없어요. 현재 공장을 짓지만 이게 상당히 이게 능숙한 공장에 능숙한 수련된 그 공원들이 와야 되는데 기술자들이 와야 되는데 현재 그런 사람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만에서 사람들을 많이 공수해 온 겁니다. 미국으로. 그러다 보니까 대만 분들은 아무래도 자기네들끼리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가르쳐줄 시간이 없죠. 빨리 뭔가를 해야 되니까 생산을 해내.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걸 보다 못한 거죠. 미국에 계신 분. 그리고 이분들이 아무래도 돈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능숙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왜 일은 똑같이 하고 똑같이 하는데 돈을 저 사람들 더 많이 주냐. 이렇게 고소를 하는 거죠. 예. 그럴 수 있겠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공장 가동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리조나나 뭐 인디애나 공장이나 아니면 저기 뭐야 텍사스 공장에 미국인을 80% 이상 써라. 아, 그거 근데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내수에 그 살리려고도 하고 네네네. 노동 시장도 활성화시키려고 네네네. 하기 때문에 네. 왠지 조금 네. 80% 이상 쓰라고 네.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한국인들이 오면 음. 시민권자, 영주권자를 아예 바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여기서 돈을 벌어가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가만 놔두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사람들이 이 안에서 그냥 순순히 돈을 벌어가게끔 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트럼프 포비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지난해 이제 최대 흑자가 444억 정도 됐습니다. 흑자를. 이 흑자가 아무래도 트럼프 정부가 되면 이거를 이제 지금 대만이 타깃이라 아직 부각이 안 되고 있는데 타깃을 꼭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닐까. 그리고 돈 잘 번다고 소문이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가라고 이제 메이크 어메리칸 그레이트 어게인이라고 이제 그 로고가 이제 구호가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구호인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라는 자기 구호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내년에 다시 어게인으로 다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공백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이제 미국과 공조를 잘하지만 독자적으로 우리가 또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잘 마련해 찾아야죠. 예, 네. 예, 공백이 생겼을 때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기본적으로 인재들에 관해서 이민자 이슈에 대해서 이제 닫힌 태도를 보이지만 이 사람은 철저하게 사업가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능력이 있는 이민자에 대해서는 또 우대를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능력 있는 이민자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오히려 그런 사람 영주권이나 그런 걸 줍니다. 빨리.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강한 미국을 만드는 데는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고 자신들에게 돈을 뺏어가기만 하고 약간 미국을 약간 안 좋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하지만 미국이 필요한 기술을 갖고 있거나 이런 도움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유화 정책을 씁니다. 철저한 사업가입니다. 그거는 못 들어봤어요. 그냥 이민자는 무조건 추방할 그렇지 것이다라고만 알고 있었지. 그러니까 그 이민자 이슈에 대해서 닫힌 태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분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들이 기본적으로 기술이 없고 단순 노동하고 예, 밑에 이제 허드렛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불만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음으로써 원래 이제 블루 칼라들이 하던 높은 임금들이 다 나눠지고 이러니까 인기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표를 다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이슈를 하는 건데 사실은 이 유권자 원래 이쪽의 유권자들은 하이 칼라의 그 고급 인력들하고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민 정책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서로 이제 다른 칼라를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 인력 유출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이제 저희가 잘 대응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 들어봤고 사실은 이제 반도체 칩스법 폐지 관련해서 삼성전자 규모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9조 원 정도 세제 혜택 받기로 되어 있던 바이든 정부에서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행이 될지 그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내년 초라 이게 시기도 좀 안 좋아요. 사실은 TSMC처럼 올해였으면 좋은데 인텔하고 내년에 어쨌든 삼성전자인데 인텔조차도 지금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고. 그러니까요. 예.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뭐 당연히 저는 여러 가지 힘들 거라고, 그러니까 힘든 과정이 있을 거라고, 뭐 당연히 받을 수 있겠지만 받았으면 좋겠지만 힘든 과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도 빨리 대응 전략 마련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본부장님? 일론 머스크는 정말 저는 돈 버는 기계. 어제도 이제 보니까 뭐 그 트럼프 당선인하고 UFC 보러 가셨더라고요. 케네디하고 같이. 인기나 진짜 이 마초들의 대단해요. 그 어떤 그런 느낌이 나면서 저도 마케팅 일환으로 보거든요. 번개 모임을 어제 하셨던데. 번개 모임. 예, 그 다른 깜짝 모임을 하는데 사실 번개 모임이죠. 네.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호건이라고 이제 그 원래 이제 격투기 UFC를 중계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세요. 팟캐스터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 초청 때문에 가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분이 원래 이제 대선 때 젊은이들한테 표를 많이 밀어줬던 게 좀 있어서 이제 뉴욕에서 열린 대회를 같이 가신 것 같은데
그 대회 때 노래도 부르고 이제 뭐 춤도 추시고 현장에서 진짜 쇼맨십 뛰어나시더라고요. 제가 현장 영상을 좀 외신을 좀 봤는데 저거 보고 싶은데. 예, 저 유튜브에 찾아볼게요. 올라와 있습니다. 네, 찾아볼게요. 예, 지금 네. 어제 올려놨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어허. 예, 어제 올려놨으니까 춤추고 막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춤 잘 추시더라. 흔드는데 리듬이 아주 좀 좋으세요. 그리고 기본적인 제스처가 이렇게 손가락질을 이렇게 딱 하세요. 예, 그런 제스처를 잘 하세요. 보니까 제가 볼 때 그게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계속 손가락 하면 웃으면서 사람들에는 쇼맨십이 아주 뛰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영맨인가 그 노래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뭐, 그 노래가 나오면서 그냥 저는 괜찮은 게 그게 경호가 우리나라와 좀 달라요. 아주 자연스러운 경호 같더라고요.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되게 막 그냥 우리는 어울려서 황제 경우. 예, 근데 우리는 보는 것도 그냥 똑같아요. 네. 그냥 사람들랑 똑같이 어울려가지고 네. 그냥 같이 보고 그 링 사이드에서 어울려가지고 보고 막 그냥 똑같아요. 똑같이 그냥 똑같이 하더라고요. 되게 의아했습니다. 그 경호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안전하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좀 의아했습니다. 되게 재밌고 두 분이 재밌었던 경험. 확실히 레벨 차이가 좀 나더라. 케네디하고 그 일론 머스크하고는 친함의 정도가 좀 차이가 나더라고. 아, 그래요? 케네디는 뒤에서 막 이렇게 약간 접대하는 분위기로 하는데 진짜 친한 거예요. 동등한 것 같아요. 둘이 이제 대화하는 게 동등해요. 보니까 예. 제가 볼 때 이제 뭐 내각이나 뭐 예산 이런 거 짤 때 둘이 많이 상의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기본적으로. 예. 네, 그런 느낌 어제.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xAI라고 이제 AI 기업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태풍에 몸을 실는 데는 제가 일론 머스크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뭔가 이게 돈이 모이는 곳에 촉은 정말 뛰어난 것 같아요. 이 촉은 제가 할 때 일론 머스크를 그래서 돈을 제일 많이 벌겠죠. 탁월한 것 같아요. 본인이 최근에 xAI를 세웠는데 이게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트위터로 인수하면서 X로 바꿨잖아요. 그거랑 이제 AI 기업을 연동하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본인이. 그래서 이제 어디 텍사스인가 어디 그 사막에다가 자기가 이제 그 클라우드 센터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이 AI 기업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투자를 계속 받고 있는데 지금 가치가 현재 기업 가치가 한 7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벌써. 예.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하고 최근에 8조 3천 정도의 투자 유치를 성공했습니다. 예. 그냥 아무데나 돈을 받는 게 아니고 본인이 일단 돈을 한 5분의 1 대고요. 투자 유치할 때도 중동 갑부들한테 나머지 돈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투자 유치도 성공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뭐 중동 국부펀드한테 50억 달러, 나머지 10억 달러는 다른 투자들한테 받고 함부로 돈을 이렇게 받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힘들어요. 성공할 거라 모두가 얘기하는데 이번에 들어가는 한 50억 달러를 60억 달러 어디다 쓸 거냐고 물어봤더니 엔비디아 GPU 예, 그거 10만 개 산답니다. 이야. 네. 다 계획이 있구나. 네, 그러니까 그냥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인력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이분 인력 쓰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본인이 직접 다 내가 해봐서 이전 많이 안 쓰는 걸. 그럼 본부장님이랑 같은 결? 저는 뭐 그래서 본인이 이제 다 하는 거고 그래서 시설 투자는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만 개 정도 이미 10만 개 사놨고요. 10만 개 더 사서 20만 개 정도 돌려가지고 시설 쪽은 투자를 하되 인력 투자는 좀 최소화시키시는. 테네시 멤피스에 있는 이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시설 투자를 해서 이제 자율주행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쪽에 맡겨서 시뮬레이션을 맡길 생각이고 그다음에 xAI에 이제 그록이라고 있습니다. 그 챗봇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존재감을 내고 있고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머스크가 소셜 미디어에 하고 있는데 거기서 챗봇이 또 움직이고 있거든요. X라는 거기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X는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일론 머스크의 원맨 쇼로 지금 거의 운영되고 있는 제가 볼 때 예전만한 페이스북이 완전히 밀려서 제가 마케팅에 실패했는데 이걸로 지금 다시 한 번 더 약간 업그레이드 시킨 다음에 합병한 다음에 뭔가 가치를 높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사람들이 예상했던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뭐 결제 시스템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랑 여기에서 이제 유저들 모아가지고 은행이나 뭐 그런 은행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그런 큰 그림을 예상을 여러 가지 생각하는 지금 땐 xAI라고 했을 때 AI 쪽에 뭔가 시뮬레이션을 거기서 구동 가능한 이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게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플랫폼이 하나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플랫폼이 하나 필요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의 플랫폼 같은 게 하나 필요했는데 이제 AI도 플랫폼을 통해야 이제 일단 대중들하고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그게 필요한데 그 플랫폼으로 이제
트위터로 그때 당시에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트위터 자체가 이제 약간 페이스북에 밀려서 인스타에 밀려서 약간 포맷 자체나 이런 것들이 쇠락하고 있었고 마케팅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이래서 오자마자 엄청나게 사람을 많이 잘랐었거든요. 그때 트위터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요 XAI라는 거는 지난 5월에도 240억 달러를 투자 유치를 했었고 이제 계속 기업 가치는 계속 상승하고 있으면서 나름 저는 이제 괜찮은 것 같고 뭐 스페이스X처럼 어떻게 보여줄지 가치가 결국 성공은 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작품을 어떻게 내놓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아마 제가 볼 때 자율주행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나 이런 시설이나 이런 프로그래밍들을 XAI 연구센터에서 나오는 걸로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작권이나 모든 이런 권리나 이런 거기서 아마 만약 운영되거나 뭔가 하나하나 뭐 라이센스나 라이센스 피 같은 걸 다 여기서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해서 수익 모델을 짜지 않을까. 자율주행할 때 뭐 한 대당 얼마씩 퀄컴 맨날 가져가듯이 약간 이런 식의 뭔가를 짜지 않을까. 자율주행 시스템이나 운영비나 이런 윈도우 같이 어떤 시스템을 하나 개발한 다음에 이걸 사용하는 사용비를 받지 않을까. 장기적으로는 그런 큰 그림을 짜는 게 아닐까. 왜냐면 이게 다 필요한 세상에 올 거거든요. 자율주행 차들은 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 미래에 짜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큰 그림이 분명 있을 거예요. 네네. 어떻게 활용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정책을 하시게 될 거잖아요, 일론 네네네. 머스크가. 네. 오늘도 이야기 나왔던 게 IRA, 그러니까 전기차 폐지 보조금 폐지를 하지만 자율주행에 관련해서는 또 규제를 확 풀어가면서 네. 본인의 그 시스템, 본인이 만든 자율주행 시스템에 네네. 관해서도 뭔가 규제가 많이 없이 그 시장을 열 것이다 이런 그런 이야기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아 진짜 근데 전기차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 약간 한계에 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이제 약간 포화 상태 혹은 네네. 이제 더 이상의 발전에는 네네네. 약간의 그 속도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는 보는 것 같아요, 확실히. 어차피 연료 자체가 이제 전지라는 거 말고는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화석 음. 연료랑 크게 차이가 맞아요, 없는 그건 거라서 기본적으로 본인이 하이브리드에서 약간 업그레이드된 거라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 시장 자체가 그리고 너무 중국 시장이 비아디 이런 차들이 너무 따라왔어요. 기술. 중국. 예, 중국 시장을 지금 여기서는 많이 못 보시지만 생각보다 중국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따라왔고 최근에 또 중국이 뭐 여기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면 EU와의 관세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슈가 됐던 부분인데 그 부분도 지난주에 15일쯤에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세 부분이 원래 안 그랬으면 거의 40% 가까이 맞는 거였는데 그 부분을 어쨌든 지금은 하지 않는 걸로 일단 일단락 시켰어. 그래서 비아디 같은 것들이 더 뻥도 나갈 수 있는데 만약 이게 미국 시장에 만약에 온다. 그럼 저는 무조건 이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 전기차가 어려운 기술이 아닌데 단가 낮춘 데는 중국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히토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전기차 시장 뭐 2차 전지 관련주들 많이들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계속 이제 내용들은 저희가 업데이트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본부장님 저희 또 추가로 나눌 요거 있을까요? 만약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자율주행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우버나 리프트가 있는데 이거와 이제 지금 손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잡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잡는 이유가 운송비를 대충 낮추고 이렇게 했을 경우 개인 차량으로 이제 하던 게 이제 공유 경제 시스템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버나 리프트 같은 데가 이제 어쨌든 자율 경제와 공유 차량 공유 플랫폼하고 자율 주행하는 유통 파트너거든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하면 이제 이게 차량을 많이 발생해도 이제 개인이 사는 것보다 이 큰 회사들이 사주니까 공유하는 회사들이 사주니까 훨씬 더 판매량이 늘고 자신 판매도 유리합니다. 개개인을 상대 안 하고 대리점 같은 게 필요 없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제작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을 따로 필요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생산 자체만 하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자기가 영업하는 부분이나 다른 부분들을 우버나 리프트에 맡기는 겁니다. 테슬라 입장에서 그럼 기업 가치 훨씬 더 올라가거든요. 그 나머지 부분 그 어떤 영업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날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안 할 이유가 없고 우버 쪽도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로가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조만간 2, 3년 안에 뭔가가 합쳐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어차피 일론 머스크가 이 정부에서 아직 긴밀하기 때문에 뭔가 많은 것들을 이뤄내지 않겠냐. 오히려 저는 그쪽으로 보거든요. 테슬라 자체를 보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테슬라의 어떤 기업 가치를 높이는 불필요한 부분들을 없애고 그 부분을
외부와 손을 잡고 해가면서 테슬라는 제작 자체에만 전념하고 나머지 뭐 판매나 이런 영업망들은 기본적으로 우버나 리프트 같은 쪽이 오히려 더 우버는 사실 판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차량 공유가 되면 왜냐하면 개인에게 팔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시스템이 그런 차들이 예. 뭐 그런 게 되지 않겠냐라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기업 단가를 확 자신들이 하는 비용을 확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냥 낮추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개념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걸 본인이 압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뭘 할 때 보면 개념 자체를 확 바꿔서 시장 자체를 바꿔버려야 이게 가격이 다운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또 반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하지 않는다고 해야지 하는데 사람을 줄이면 반발이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네네. 그냥 무조건적인 인원 감축은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고쳐가지고 그 사업부 자체를 아예 사업부를 폐지해버리면 그렇죠. 되죠. 그러면 이제 소송이라든지 그런 네네네. 것들이 덜 걸릴 우리는 수 아예 있겠네요. 그걸 안 하는 회사니까. 아유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똑똑하다. 잔인한 거 아닌가? 잔인한 거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뭔가 사업적인 머리만 그러니까 그 부분에는 네.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는 거죠. 음. 이분이 기본적으로 그쪽에는 정말 발달되신 것 같아요.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뭐 서버 가열이라 가지고 문제인데 이거는 좀 더 제가 내일까지 좀 보시고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아니면 코인을 내일 할까요? 아닙니다. 코인을 꼭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이 저축하듯이 매일매일 저희가 코인을 저축하듯이 해야 돼서 오늘 하셔야 됩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분이나 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도 크립토 시간 돌아왔습니다. 네. 저도 일론 머스크 얘기로 먼저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일론 머스크가 폭풍 업로드를 하고 있다. 하루에 100건씩 업로드를 하면서 이제 그 유세를 적극적으로 해왔습니다. 이런 거 보면 진짜 SNS 해야 되나? 저분은 정장을 잘 안 입는 것 같아요. 그 가죽 잠바에 면티를 입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요 때는 또 정장을 입어주셨어요. 미국 네. 국기 앞에서 네. 딱 멋있게 이제 한 자리를 딱 네, 차지하시고 딱 그런 걸 했고, 요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공화당이 네, 네. 뭐 의석수를 많이 차지하는 네, 뭐 네, 경합주 포함해가지고 이제 미국 지도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런 레드 웨이브가 네, 네.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것이다 네, 이러면서 엄청난 적극적인 유세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분이 실제로 그 미국 내 굉장히 그 전통적인 민족이 있대요. 이름은 까먹었는데 네. 차를 안 타고 다닌대요. 아. 완전 이제 문화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동네로 투표하라고 마차까지 보내셨대요. 그래서 테슬라 마차가 요즘에 또 굉장히 좀 유명하게 웹상에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지켜보시고, 실제로 뭐 우리가 도지 파파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이야기는 크립토 투자자분들 항상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랠리 끝났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실 9만 위로 그래도 잘 움직여지고 있어요. 그게 저희가 이제 늘 얘기했던 게리 겐슬러 사임 그 가능성에 따라서 이제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좋기는 한데, 이게 여기서 이제 왜 9만 랠리가 끝났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장기 보유자분들께서 9만 달러에서 조금 매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온체인 지표를 직접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장기 보유자, 오랫동안 투자했던 보유자분들이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시는 모습들이 지금 시장에 나오면서 약간의 이런 리스크들이 있다라고 시장에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중요한 소식이 또 하나 떴어요. 코인니스에서. 그래서 크립토컨트 CEO는 온체인 데이터 이제 CEO시잖아요. 그분이 소액 트랜잭션이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저와 같은 소액 투자자들의 트랜잭션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몰려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10만 달러 미만의 비트코인 트랜잭션 볼륨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코인베이스 앱이 있어요. 코인베이스는 미국에 있는 그 암호화폐 거래소거든요. 업비트 같은. 근데 코인베이스 어플리케이션이 원래 한 300위 밑에 있었거든요. 어플리케이션 순위로. 근데 그게 6위인가 7위로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전체 애플리케이션에.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도는 여전히 좀 이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리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플이 지금 우리가 1달러를 갈까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넘었죠.
넘었어요. 그리고 네. 저희가 이제 방송 자체를 이제 녹화를 하고 내보내다 보니까 시기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갈까요 하고 바로 다음날 가시더라고요. 가더라고요 리플이. 그래서 $2면 얘기 한번 하시죠. $2 갈 수 있는가? 근데 지금은 이제 보면은 일단 이제 SEC와의 그런 법정 소송에 관해서 이제 좋게 풀릴 것이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3년 만에 최고치인 $1.26를 돌파했고 그 네. 이후에 20% 급락이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또 소폭 올라와서 $1.16 나타내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왜 리플이 급락을 했는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비트, 스탬프 등의 거래소로 수천만 달러 상당의 자금이 유입된 시점과 일치하다라고 합니다. 거래소로 자금이 유입이 됐다라는 거는 이제 시장에 내놓겠다라는 그런 의사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1,130만 달러 상당의 리플 토큰이 이체된 것도 포함이 되는데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급격히 시장에서 하락을 하자 롱 포지션을 보유한 트레이더들은 변동성에 대비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뜻이냐면은 더 오를 것이다라고 베팅을 했었던 투자자분들의 물량이 급격하게 이제 청산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트레이더분들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롱 물량이나 숏 물량을 청산시키고 다시 가격 반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요. 선물 쪽에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속 데이터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파생 상품 시장에서 17일 날만 1,260만 달러 상당의 청산이 발생을 했고 그 중에 910만 달러가 롱 포지션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제 그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베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주가가 이렇게 급등락하면서 위 아래로 이제 걸어 놓으셨던 포지션들이 그냥 좀 이렇게 한번 다 이제 청산이 된 거죠. 그래서 방송 용어를 못할 뻔했습니다. 다 청산이 된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다시 가격이 어느 정도 1.16달러 정도로 좀 안정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가격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보유자분들 사이에서는 변동성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17일 날에는 이제 수천만 달러 상당의 자금이 차익 실현의 의도로 좀 들어왔었다. 그런 것들 같이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알트코인 랠리에 관해서도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셔가지고 이제 가지고 와봤어요. 코인마켓캡 다들 많이들 보실 텐데요. 지금 일주일 기준으로 가격 한 번만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비트코인이 13% 상승을 했고 솔라나가 16%, 그리고 여기 보시면 리플이 99% 상승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의 상승률입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수치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이 이후에 가격 조정은 좀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염두를 해두시고요. 이거 5분이 지났는데 빠르게 마지막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요거 좀 이제 제가 제목을 지어보자면 비트코인 공약이 이제는 유행이 된 것 같습니다. 프랑스 대선 후보가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포함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실제로 본인의 이제 X에 이렇게 올렸어요. 내가 이제 트럼프와 비슷한 행보를 보이는 거죠. 맨첸이라는 이제 후보인데요. 맨첸이 자신의 공약으로 비트코인 비축을 제안을 하면서 친암호화폐 규제와 은행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선 바람에서도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는 것 같아요. 참고로 폴란드 대선은 2025년 5월에 예정이고 맨첸의 비트코인 공약이 선거의 중요한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라고 합니다. 트럼프가 암호화폐를 이제 미국의 수도로 암호화폐 수도가 이제 미국이 되겠다 이런 공약을 하면서 실제로 대선에도 성공을 했고 뭐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많은 암호화폐 지지자들의 표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세를 타서 폴란드 쪽에서도 이제 대선 후보가 비트코인을 공약으로 이제 내세웠습니다. 아마 당분간은 비트코인 공약을 정치권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좀 기대가 되는 대목이었어서 여러분들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주식 랩소디 또 오늘 여기서 좀 인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좀 말이 빨랐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는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레브렌